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새 정부의 출범에 과학기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람 중심의 과학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미옥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바쁘셨죠? 네, 정신없었습니다. 예, 대선 끝나고 좀 쉬셨습니까? 쉴 틈이 없네요. 그렇죠. 예, 이번 계속, 정부는 특히나 또 쉴 인수위도 틈이. 없이 네. 시작되는 거라 뭐 예. 정책 준비, 조직 준비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제 정책 부처를 어떻게 편성할 네. 것인지 그리고 인사 발표도 계속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중에 주목됐던 것이 과학기술보좌관입니다. 네. 그동안 못 들어보던 건데요. 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10년 동안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우리 정부나 정책에서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청와대의 조직에서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제 명시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정책 실 밑에 과기 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보시면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국정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를 챙기는 것도 있는데 예. 지금은 과학기술이 더 이상 과학기술 그 분야만의 발전 이거보다는 그렇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네.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서 과학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국정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 의원께서는 이 새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정책 전반에 좀 조언을 많이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정책 공약, 네. 키워드로 하자면 네.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이제 선거에서도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제가 영입이 될 때도 사람이 먼저다 네. 이건데 사실 과학기술도 지금까지 보면 과학기술 자체의 어떤 발달 또는 발전 그것이 또 우리 산업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종속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또 필요한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시대가 네.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학자들을 존중을 해서 그 과학자들이 자유로운 그 주제를 선정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들을 우리가 사회가 이제 자산으로 축적을 충분히 해놔야 어떤 그 돌발적인 변화라든지 글로벌한 어떤 도전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우리가 자산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런 과학기술이 다른 것들을 좀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지난달에 청년 실업률 한숨부터 나와요. 네. 11.2%. 물론 지금 다른 알바생들이라든지 취업 준비생들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네. 그런 전망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일자리 자체가 분요한데 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이 요즘에 또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새로운 정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기술에 의해서 또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서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일자리 정책에서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체되고 있는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또 선순환으로 사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공공 일자리에서도 보면 경찰도 보면 과학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네.
또 뭐 보건복지 이런 분야에도 그냥 사람을 무조건 돌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그 방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공계 인력들도 충분히 그런 일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일자리 정책도 그렇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보면 네. 우리 일상 생활과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네. 내놓으셨어요. 네. 또 최근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휴대전화의 네. 요금인데 네.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기쁜 네. 공약이긴 한데요. 또 네.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반발도 심하거든요. 네.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시는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서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은 또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만 계속 어떤 유지를 해서 그걸 보장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그 섹터의 이해관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소위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이 초연결이 되는 시대에는 이 통신이라는 이 제도가 통신이라는 것이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가능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통신 기본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공기를 자유롭게 마시고 하는 것처럼 네. 통신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이통사들도 좀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주파수라는 것은 공공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경매를 통해서 받아서 거기에 기본적인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충분한 수익을 사실은 올리고 있고 거기 그 3, 4만 하더라도 사내 유보금이 뭐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평가로는 너무 국내 시장에만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5G 시대가 이제 곧 열리면 예. 더구나 글로벌한 그런 그 컨텐츠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전략을 같이 모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좀 약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통신의 자유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해주고. 우리 그 기업들에게는 좀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시장에 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도 정부가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말하자면 파이를 늘리는 네. 방식, 네. 경제를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추진인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사가 어제도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적자가 난다.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3사 예정인가요? 영업이익이 예. 한 3조 6천억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 기본 요금이 이제 11,000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은 통화만 주로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네. 그렇고. 그거 기본 요금을 해놓은 거는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서로 어떤 서로 각자의 어떤 입장을 너무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전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발전 방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기초연구. 네. 기초연구가 잘 돼야 그리고 밑바탕이 잘 돼야 나중에 우뚝 솟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기존의 국가심에서도 이런 논의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뭐 기초연구비를 전체 R&D에 뭐 몇 프로를 높이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에서 기초연구비가 얼마냐라는 것을 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정하는 방식에서 실제로 들여다보면 뭐 기초연구비가 한 6조 수준의 투자가 됐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실제로 연구자들이 받는 연구비로는 한 2조 규모. 차이가 많네요. 예, 차이가 크죠. 그 나머지 이제 또 이상하다기보다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비로 오지 않는 다른 투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그게 이제 뭐 연구기관에도 지원하는 게 있고 심지어는 뭐 국공립대학의 이공계 교원 인건비 이런 것도 기초연구비로 산정이 되는 그런 현황이라서 실제로 순수 연구개발비라는 거
그것을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비의 그 가뭄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에서 이제 그 과학기술 공약을 이야기를 할 때 순수 연구 개발비를 2배로 증액을 하면서 연구자 주도의 연구 지원을 2배로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제 좀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좀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지면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도 더 힘을 내서 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대학원생으로 시작을 연구 인력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연구하는 친구들도 보면 학생이면서 또 국가가 연구를 하라라고 하는 과제에 사실은 연구에 노동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또 보편적인 그 제도에서는 또 예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이 국가 R&D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그 사회 안전망인 4대 보험은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뭐 여성들의 연구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그 학위를 하고 나서 연구 기회가 지금 너무 없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넓혀가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 연구자들도 사실 괴롭습니다. 이게 경쟁이 너무 연구비가 가뭄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한 뭐 10년 넘게 연구해오던 분야에 과제가 갑자기 탈락이 돼서 도저히 연구비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또 애로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이제 큰 그 우리가 그 과제의 그 경쟁 방식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제와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우수한 연구력이 입증된 분들은 생애 기본 연구비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연구는 그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예.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해서 굉장히 좀 그 연구 경력 단계별로 그 연구자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쫌쫌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연구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많이 좀 귀를 기울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그런 네.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현재 미래부죠.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네.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 밝히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실제로 그 과학기술 전담 부처에 대한 요구는 과기계에서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네.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정부가 이제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또 그 취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개혁과 통합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좀 중론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뭐 미래부에만 조직 개편의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들에서도 역할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추진을 해 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대신에 이제 과학기술 특히 연구개발의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은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심으셨고요. 그런 의지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청와대의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그 직제를 예.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과학기술 보좌관과 더불어서 또 눈에 띄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네, 네. 이것도 이제 신설한다고 네.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게 부처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부처는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특히 이제 연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보면 예.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산업경제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예를 들어서 일자리의 변화라든지 법 제도의 변화라든지 예. 개인의 보호에 대한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위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에 그 역할이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국정 전반에 필요한 변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종합 조정의 어떤 기능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가 왔는데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계를 이끌 컨트롤 타워 누가 수장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청와대에서 네. 문 의원께 연락을 드리진 않았나요? 아니, 전화를 온 건 없고요. 네. 좀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취임을 하시면서 네. 민주당 네. 정부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 당에서도 청와대 쪽에서 이제 차근차근 총리를 임명을 하시고 여러 이제 그 인사를 추진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인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 또 네, 네. 그 기조를 가지고 계시고 또 협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사 부분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포함을 해서 그 당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받침 또는 감시와 견제 여당이지만 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정청의 그 협조 관계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당이 똘똘 뭉쳐서 선거 대선을 승리를 이루어낸 것처럼 예. 이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과학기술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짧게나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일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미옥 의원이었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